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장, 제6장 멈춤 없이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조언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겸손, 관계, 태도 정말 다양한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딱 부딪힐 만한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관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오,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8가지 조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요. 그 안에 담긴 핵심 통찰이 뭔지, 그리고 이게 또 청취자분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지점들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조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정한 부자의 길. 그 복권 당첨된 재단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95만 유로. 엄청 큰 돈인데. 네네. 근데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가지지 못한 5만 유로.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이미 가진 95만 유로의 가치를 그냥 다 가려버린 거예요. 사실 물질적인 부가 일정 수준 넘으면 행복이랑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건 많이들 아는 얘기지만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랑 주관적인 풍요로움은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달라이 라마도 말했잖아요. 욕망은 끝이 없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냥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요. 아, 진짜 간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는 채울 수 있어도 단 한 사람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어쩌면 우리도 진짜 일상에서 뭔가 부족한 5만 유로 같은 거에 자꾸 매달리느라고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은 그냥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청취자분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뭐에 만족하고 또 뭐 때문에 좀 불만족스러우신가요? 결국 이 조언은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그런 탐욕이라는 마음의 습관, 그게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다음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지나친 겸손은 독이다. 제목부터가 확 끌리는데요. 그 성공한 젊은 생물학자 나오잖아요. 자기 성과를 자꾸만 운이 좋아서요. 상사 덕분에요.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요. 네, 여기서 이제 귀인 이론이라는 게 중요하게 다뤄지죠. 성공의 원인을 내 능력이나 노력, 그러니까 내부 귀인 이게 아니고 운이나 외부 상황, 외부 귀인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요. 물론 겸손이 미덕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면 자꾸 자기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성장의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헤드헌터가 제안을 해온다거나 친구가 추천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조차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 과도한 일반화 오류 이것도 지적하잖아요. 딱 한 번 발표 망쳤다고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이렇게 단정 짓는 거요. 이런 고정적 귀인 말고요.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하면 발표가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가변적 귀인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고 제안하죠. 이게 훨씬 건설적이잖아요.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 성공 요인 중에 내 능력이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한 80% 이상을 내부 요인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남들한테 막 자랑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스스로 내공을 제대로 좀 인식하고 그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으라는 그런 조언인 거죠.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두 번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내면의 태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조언은 이타심은 진화한 자기이익이다. 이건 우리 행동,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이 우리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탐구하더라고요. 공원에서 인형 잃고 우는 소녀를 위해서 매일 편지를 써준 카프카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 언뜻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아무 대가도 없는 행동인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사실은요,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뭐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분비되면서 행동하는 사람 본인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캐나다의 연구도 있었죠. 영화표를 자기가 보는 것보다 남한테 선물했을 때 행복감이 더 컸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뭐 이런 진화된 형태의 자기이익이라는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간디 말이 생각나네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행동을 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그냥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내 행복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벤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처럼 내 행동이 약간 거울처럼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요. 아하.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 거창한 봉사활동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한번 실천해보라고 권해요. 동료한테 칭찬 한마디 건네거나 작은 선물을 주거나 뭐 곤란한 사람 잠깐 도와주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카프커 역시 그 소녀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깊은 충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어서 네 번째 조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네요. 사람 때문에 지치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만 생각하라. 말을 가르쳤는데 침묵은 못 가르친 주인 때문에 굶어 죽은 앵무새 이야기. 이게 좀 섬뜩하면서도 곱씹어 볼 만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의도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악의적으로 침묵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인한테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던 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무조건 악의로만 해석하면 관계는 그냥 파탄나고 나만 지치잖아요. 일단 선의를 가정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죠. 뭐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좀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진짜 어떤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태도네요. 공자가 말한 것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네, 맞아요. 좋은 점은 본받고 반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주변 사람들 장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처받고 방어벽 치는 대신에 모든 만남을 성장의 기회로 다시 정의하자는 제안이에요. 상대의 의도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한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또 성장하는 법을 이야기했는데 다섯 번째 조언은 좀 더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 왕을 속에서 살아남은 나스레딘 이야기요. 이게 아주 재치 있게 이 주제를 열어주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처형인데 나는 교수형 당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왕이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세상이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나 참 거짓으로 딱 나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은유 같아요. 헤르만 헤세도 말했듯이 진리에는 여러 면이 있고 삶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 뭐 고통과 기쁨, 사랑과 상처 같은 것들이 공존하잖아요. 에리키 프롬의 관점을 빌리자면 이런 양면성이나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끌어안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나 사회, 뭐 직장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막 애쓰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책에서는 이걸 얽매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런 외부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게 인생의 핵심 과제라는 거죠. 그냥 순응하고 남들 눈치만 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언은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에 목매지 말고 당신의 진실한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라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할 줄도 알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레딘처럼 수능과 자기기만이라는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교수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다운 삶. 그거랑 연결해서 6번째 조언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네요. 입꼬리만 올려도 뇌는 재미있다고 착각한다. 시작은 농담이지만 핵심은 유머와 웃음의 힘이죠. 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사진 분석 연구,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활짝 웃는 선수들이 무표정한 선수들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니. 네, 그렇죠. 유머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클리닉 광대 연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심지어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 뇌가 진짜 웃음이랑 억지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냥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서 실제로 기분 전환 효과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와,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재미있어진다. 이 말이 딱 맞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는 행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미들, 라디오 실수나 사과 스티커 같은 거 기록하는 연습 제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머를 일부러 의식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삶을 좀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조언이죠. 힘들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좀 웃어보려는 노력이 실제로 우리 뇌와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는데 7번째 조언은 다시 한번 타인과의 관계, 특히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네요. 그럼에도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 해변에 밀려오는 수많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도 살리려고 계속 바다로 던지는 그 소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부 구할 순 없지만 이 한 마리한테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는. 네, 이 조언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타심은 진화한 자기이익이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남을 돕는 행위가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 5달러 실험 있었잖아요. 자신을 위해 쓴 그룹은 만족도가 금방 줄었는데 남을 위해 쓴 그룹은 만족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오브라이언과 캐서럴의 실험 결과가 이걸 딱 뒷받침하죠. 알프레드 아들러는 심지어 매일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는다면 2주 안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니까 와, 친절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참 마음에 와닿고요. 남에게 뿌려주지만 결국 내게도 그 향기가 남는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이랑 함께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촉구인 것 같아요. 불가사리 소년처럼요. 옆자리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께 작은 도움을 주거나 길거리 쓰레기 몇 개 줍는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친절?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조언입니다. 불안과 후회를 씻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 강을 건너지 못하는 여인을 도와준 수도승이랑 그를 막 비난한 동료 수도승 이야기가 나오죠. 정작 여인을 도운 수도승은 그녀를 내려놓자마자 잊었는데 비난하던 수도승은 계율을 어겼어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 여인을 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가 후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이죠. 그리고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잠식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 비난하던 수도승이 바로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현재의 평온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잡히는 원숭이 비유처럼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후회와 걱정이라는 그 바나나 때문에 현재라는 자유와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이 머릿속의 여자나 손안의 바나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에이 잊어버리자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두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그 수용 전염 치료, ACT라고 하죠. 그 관점처럼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싸움을 멈출 때 오히려 그 생각에서 벗어날 힘이 생긴다는 좀 역설적이죠. 아, 둘째는 마음 챙김 명상처럼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내 생각, 감각,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막 빠져들 때 그 생각이랑 싸우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불안한 생각이 드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내 호흡이나 주변 소리 같은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과거와 미래라는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붙잡혀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삶이 조건 없이 주는 어떤 평온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마지막 장에 담긴 8가지 조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와, 진정한 부의 의미부터 겸손의 함정, 이타심의 본질, 관계 맺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 긍정적 태도, 친절의 힘, 그리고 현재를 사는 법까지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두루 짚어주네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랑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조언은 외부 조건이나 과거, 미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현재 자신의 내면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만족과 성장을 추구하라는 어떤 큰 방향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좀 디자인하고 가꾸어 나가라는 그런 따뜻한 응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청취자분의 마음에 특히 와닿았던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오늘 하루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그 조언을 직접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유 없이 한번 미소 지어보기, 혹은 좀 불편했던 사람에게서 배운 점 딱 하나만 찾아보기,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요. 네,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의외로 큰 생각의 전환과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